서울의 한 경찰서에 걸려온 한 통의 전화가 대한민국을 뒤흔든 충격적인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한 달 가까이 연락이 끊긴 부모님을 찾아달라는 아들의 절박한 신고, 그리고 그 집에서 발견된 끔찍한 진실. 겉보기에는 너무나 깔끔하고 평범해 보였던 그 집 안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비극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1년 넘게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 5억 원의 현금, 그리고 사라진 두 사람.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이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 그 긴박했던 수사의 모든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2019년 3월 16일 토요일 오후 서울 강남의 한 경찰서 112 상황실에 다급한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불안과 초조함으로 가득 차 있었고, 상황실 근무자는 본능적으로 이것이 단순한 연락 두절 사건이 아닐 수도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어머니가 전화를 아무리 해도 받지 않으십니다. 한 달 가까이 통화가 안 돼요. 뭔가 이상합니다. 신고자는 자신을 박준혁이라고 밝혔고, 실종자는 자신의 부모님이라고 했다. 상황실 근무자가 차분하게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고, 박준혁은 떨리는 목소리로 지난 한 달간의 이상한 정황들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가 말하는 마지막 연락은 전화통화가 아니라 카카오톡 메시지였다는 것이 첫 번째 이상한 점이었다. 어머니께서 먼저 카톡을 보내셨어요. 아버지랑 친구분이랑 같이 일본 장례식 갔다가 뉴욕도 들렀다 오자는 얘기가 나왔다고요. 갔다 와도 되냐고 물으셔서 저는 다녀오시라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전화도 카톡도 아무런 연락이 없어요. 박준혁의 설명에 따르면 어머니는 와이파이가 잘 잡히지 않아서 전화는 못한다고 했지만, 요즘 세상에 한 달 가까이 전화 한 통 없다는 것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았다. 더구나 평소 자주 연락하던 부모님이 이렇게 오랫동안 연락을 끊은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는 여러 번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어머니 계정에서 답장이 오기는 했지만 그 내용들이 평소 어머니의 말투와는 어딘가 달랐고, 결국 그는 토요일 오후 5시경 부모의 실종을 신고하기로 결심했다. 신고를 접수받은 관할 지구대에서는 즉시 출동 여부를 논의했다. 일반적으로 성인의 연락 두절은 단순 가출이나 개인 사정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 사건은 몇 가지 이상한 점들이 있었다. 해외에 장기간 나갔다고 하면서도 정확한 출입국 확인이 안 되는 상태였고, 신고자인 아들의 목소리에는 단순한 걱정을 넘어선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지구대 팀장은 즉시 실종 전담팀과 함께 안양 자택으로 출동하기로 결정했고, 강력계 형사인 김민수도 함께 동행하게 되었다. 김민수 형사는 강력계에서 15년째 근무하고 있는 베테랑 형사였다. 그는 수많은 사건을 해결해왔지만 매번 새로운 사건 앞에서는 선입견을 버리고 현장의 증거에만 집중하려고 노력했으며,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동료 형사들과 함께 순찰차를 타고 안양으로 향했고, 차 안에서 신고자인 박준혁과 다시 한번 통화를 시도했다. 부모님과 마지막으로 직접 통화한 게 언제죠? 정확히는 2월 중순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도 잠깐 통화했고 그 이후로는 계속 카톡만 왔어요. 카톡 내용 중에 이상하게 느껴진 부분이 있었습니까? 박준혁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대답했다. 평소 어머니는 이모티콘을 자주 쓰시는데 최근 카톡들은 거의 텍스트만 있었어요. 그리고 문장이 좀 딱딱하다고 해야 하나 평소와 달랐습니다. 김민수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첩에 메모를 했다. 그의 경험상 가족이 느끼는 이상함은 단순한 기분이 아닌 경우가 많았다. 가족만이 알 수 있는 미묘한 변화들, 말투의 차이, 행동 패턴의 변화 같은 것들은 때로 중요한 단서가 되곤 했다. 안양 자택에 도착한 것은 저녁 6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다. 아파트 단지는 조용했고 평범한 주말 저녁의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신고자인 박준혁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불안과 초조함이 역력했다. 김민수 형사는 그에게 다가가 간단히 인사를 나눈 후 집 열쇠를 받아 들었다. 혹시 최근에 집에 들어가 본 적 있으십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열쇠는 있지만 함부로 들어가는 게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요. 김민수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동료 형사들에게 신호를 보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그들이 마주한 것은 지나치게 평범하고 깔끔한 집의 모습이었다. 거실은 정돈되어 있었고 주방도 깨끗했다. 특별히 어지러운 흔적이나 싸움의 흔적 같은 것은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 정돈되어 있어서 이상할 정도였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거실 책상 위에 놓인 컴퓨터였다. 전원이 켜져 있었고 화면 보호기가 작동 중이었다.
마치 누군가가 잠시 자리를 비우고 곧 돌아올 것처럼 보였다. 김 형사가 주방을 살피고 박 형사가 화장실을 확인하는 동안 김민수는 거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특별한 건 없어 보이는데요. 김 형사가 주방에서 나오며 말했고 박 형사도 고개를 끄덕였다. 화장실도 깨끗합니다. 싸움 흔적 같은 건 전혀 없어요. 일부 형사들 사이에서는 이제 철수해도 되지 않겠냐는 말까지 나왔다. 하지만 김민수 형사는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너무 깨끗한 것도 이상했고 한 달 가까이 사람이 없었다는 집치고는 먼지 하나 없이 정돈되어 있다는 것도 이상했다. 바로 그때 함께 온 지구대 경찰관 한 명이 코를 찡그리며 말했다. 잠깐만요. 조금만 더 살펴보면 안 될까요? 이상하게 제 코에는 좀 이상한 냄새가 나는데요. 다른 형사들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음식 상한 냄새 아닙니까? 냉장고 확인해 보셨어요? 하지만 그 경관은 계속해서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이건 음식 냄새가 아닙니다. 뭔가 썩는 냄새 같아요. 김민수 형사는 그 말에 귀를 기울였다. 그는 현장 경험이 풍부한 경찰관의 직관을 무시하지 않는 편이었다. 특히 냄새는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었다. 좋습니다.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봅시다. 침실부터 시작해서 모든 방을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형사들은 다시 집안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안방, 작은 방, 창고 모든 공간을 확인했다. 옷장을 열고 붙박이장을 열고 장롱과 수납장까지 하나씩 열어보며 살폈다. 그러다가 작은 방의 붙박이장을 열어본 순간 김민수 형사의 손이 멈췄다. 붙박이장 안쪽 깊숙한 곳에 여러 겹의 옷과 이불로 둘둘 말려있는 무언가가 보였다. 처음에는 단순히 보관 중인 이불인 줄 알았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그 이상한 냄새가 더욱 강하게 느껴졌다. 김민수는 조심스럽게 옷가지들을 걷어내기 시작했고 그 안에서 믿기 힘든 광경이 드러났다. 마치 여행 가방을 싸듯 여러 겹의 옷과 이불로 둘둘 말아 쌓여있는 한 여성의 시신이 그곳에 있었다. 김민수는 즉시 뒤로 물러나며 다른 형사들에게 신호를 보냈다. 현장 보존하십시오. 지금 즉시 과학수사대와 강력계에 연락하세요. 순식간에 현장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고 이 순간부터 이 사건은 더 이상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었다. 본격적인 강력살인 사건으로 전환되는 순간이었다. 김민수 형사는 신고자인 박준혁을 밖으로 안내하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님의 특징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평소 입으시던 옷이나. 박준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고 그가 설명하는 특징들은 시신의 모습과 일치했다. 김민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그들이 찾아야 할 것은 실종자가 아니라 살인범이었다. 과학수사대가 도착하고 현장 감식이 시작되었다. 김민수 형사는 신고자인 박준혁과 함께 경찰서로 이동했고 그곳에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었다. 박준혁은 충격에 빠진 상태였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질문에 답하려고 노력했다. 혹시 부모님께 원한을 가질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김민수의 질문에 박준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사실 저희 형이 과거에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였습니까? 형은 이강민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는데 예전에 방송에도 나왔었어요. 청담동 주식 부자라고. 김민수 형사는 순간 눈을 크게 떴다. 이강민이라는 이름은 그도 알고 있었다. 몇 년 전 언론을 떠들썩하게 했던 대형 주식 사기 사건의 주범이었다. 200여 명에게 약 200억 원대 주식 및 투자 사기를 저질러 징역형을 받은 인물이었다. 그렇다면 혹시 그 사건의 피해자들이? 박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형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들이 많으니까. 혹시 그분들 중 누군가가 부모님을 상대로? 김민수 형사는 즉시 수사 방향을 재설정했다. 이강민의 주식 사기 사건 피해자 명단을 확보하고 그들 중 원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추려내야 했다. 특히 조직폭력배와 연계된 피해자가 있다는 소문도 있었기 때문에 보복 범행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 하지만 수사를 진행하면서 또 다른 의문이 생겼다. 박준혁의 설명에 따르면 사건 발생 시점 전후로 이 집에 매우 큰 현금이 드나든 정황이 있었다. 형 이강민이 타고 다니던 슈퍼카 부가티를 중고로 판매하면서 15억 원 정도를 받았고 이 중 5억 원을 현금으로 준비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그 5억 원을 제가 형한테 받아서 부모님께 전달했습니다. 2월 25일이었어요. 5억 원을 현금으로요? 네, 가방에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부모님 댁까지 가져다 드렸어요. 김민수 형사는 즉시 현장팀에 연락했다. 하지만 현장 어디에서도 그 5억 원이 들어있던 가방은 발견되지 않았다. 집안 구석구석을 뒤졌지만 그 정도 금액의 현금은 어디에도 없었다. 5억 원 현금 가방이 집에 들어간 것은 분명한데 시신 발견 당시에는 온데간데 없다. 김민수는 수첩에 메모를 하며 중얼거렸다. 이것은 단순한 보복살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5억 원이라는 거액의 현금, 그리고 그 돈의 존재를 알고 있던 사람. 범인의 범위가 좁혀지는 듯했다. 밤이 깊어지면서 과학수사대로부터 첫 번째 분석 결과가 들어왔다. 시신의 사망 시점은 대략 3주에서 4주 전으로 추정되었고 사인은 둔기에 의한 타격과 질식사로 보인다는 것이었다. 또한 시신이 발견된 붙박이장 주변에서 미세한 혈흔이 검출되었다는 보고도 있었다. 김민수 형사는 다시 현장으로 향했고 이번에는 과학수사대와 함께 더욱 정밀한 조사를 시작할 계획이었다. 밤의 어둠 속에서 아파트 단지는 고요했지만 그 안에서는 치열한 증거 찾기가 시작되고 있었다. 과학수사대가 본격적으로 투입되면서 현장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했다. 육안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깔끔하고 평범해 보였던 그 집이 과학의 눈으로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김민수 형사는 과학수사요원들이 장비를 설치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이 집안 어딘가에 반드시 범인의 흔적이 남아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과학수사대장이 김민수에게 다가왔다. 형사님, 루미놀 시약 검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등을 모두 꺼주시겠습니까? 루미놀 시약은 혈액 성분과 반응에 푸른 발광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이다. 아무리 깨끗하게 닦아낸 혈흔이라도 미세한 흔적만 남아있다면 루미놀은 그것을 드러낼 수 있었다. 김민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른 형사들에게 신호를 보냈다. 모든 전등 소등하십시오. 집안이 어둠에 잠기자 과학수사요원들이 루미놀 시약을 분무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블루라이트를 비추는 순간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 안방 바닥 곳곳에서 푸른 빛이 번져 나오기 시작했다. 걸레질을 한 듯한 흔적이 선명하게 드러났고 낙하한 혈흔의 패턴도 확인되었다. 여기 벽면도 확인해 보십시오. 과학수사요원이 안방 벽면에 시약을 뿌리자 그곳에서도 푸른 발광 반응이 나타났다. 이것은 피산혈흔, 즉 충격에 의해 튄 혈흔의 패턴이었다. 누군가가 이곳에서 심하게 공격을 당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양의 피가 흘렀다는 것을 의미했다. 화장실도 확인하겠습니다. 화장실 바닥과 변기 주변에서도 마찬가지로 혈흔 반응이 나타났다. 특히 배수구 주변에서 강한 반응이 나타났는데 이것은 범인이 흉기나 손을 씻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민수는 이 모든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하면서 머릿속으로 사건을 재구성하기 시작했다. 피해자는 안방에서 공격을 받았고 범인은 범행 후 화장실에서 씻었다. 그리고 혈흔을 닦아내려고 했지만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다. 과학수사대장이 김민수에게 보고했다. 검출된 혈흔은 모두 피해자인 어머니의 혈액형과 일치합니다. 다른 사람의 혈흔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범인은 피를 흘리지 않았다는 뜻이군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일방적인 공격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범인은 피해자를 제압할 만큼 강했고 자신은 다치지 않았다. 그리고 범행 후에는 현장을 깨끗이 정리할 만큼 침착했다. 이것은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라 계획적인 범행일 가능성이 높았다. 다음 날 아침 김민수 형사는 수사팀 회의를 소집했다. 회의실에는 강력계 형사들과 과학수사요원들이 모여 있었고 벽면에는 사건 관련 사진들과 타임라인이 정리되어 있었다. 자,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들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피해자인 어머니는 집안에서 공격을 당해 사망했고 시신은 작은 방 붙박이장에 유기되었습니다. 둘째, 5억 원의 현금 가방이 실종되었습니다. 셋째, 아버지의 행방이 묘연합니다. 박 형사가 손을 들었다. 아버지도 범인에게 당한 것 아닙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이상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파트 주변 CCTV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박준혁 씨의 진술에 따르면 5억 원 가방이 집에 전달된 것은 2월 25일입니다. 그날을 중심으로 CCTV를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팀은 즉시 아파트 단지와 주변 상가의 CCTV 영상을 확보하기 시작했다. 며칠간의 영상을 모두 확인하는 것은 지루하고 힘든 작업이었지만 범인의 동선을 파악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다.
김민수는 직접 CCTV 분석팀에 합류해 영상을 하나하나 확인하기 시작했다. 2월 25일 오후 4시경 드디어 중요한 장면이 포착되었다. 박준혁으로 보이는 남성이 큰 가방을 들고 아파트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고 잠시 후 그 가방을 받은 부부가 함께 아파트 입구로 들어가는 장면이 찍혀 있었다. 부부는 가방을 하나씩 나눠 들고 있었고 평범한 표정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김영사가 말했다. 이 시각 이후로 부부가 아파트를 나가는 영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김민수는 영상을 멈추고 시간을 확인했다. 오후 4시 3분. 그렇다면 범행은 이 시각 이후에 일어난 것이 분명했다. 그는 영상을 되돌려 부부가 들어가기 전 시각의 영상을 다시 확인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때 이상한 장면을 발견했다. 오후 3시 53분경 아파트 계단을 통해 한 남자가 올라가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건장한 체격의 검은 마스크를 쓴 남자였다. 운동화를 신고 있었고 간편한 복장이었다. 일반 방문객처럼 보일 수도 있었지만 김민수의 눈에는 뭔가 수상해 보였다. 이 남자를 주목해 보십시오. 김민수가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다. 다른 형사들도 모니터 앞으로 모여들었다. 영상을 계속 확인하자 그 남자 뒤를 이어 남자 3명이 더 올라가는 장면이 나왔다. 모두 비슷한 복장에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내십니까? 그렇습니다. 부부가 도착하기 약 10분 전에 4명의 남자가 먼저 올라갔습니다. 김민수는 시간을 메모했다. 3시 53분. 그렇다면 이들은 부부가 오기 전에 이미 집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었거나 아니면 집 안에 들어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었다. 그는 영상을 빠르게 돌려 이들이 내려오는 시각을 찾기 시작했다. 오후 6시 42분경 드디어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먼저 남자 3명이 계단을 통해 내려오는 모습이 보였다. 그들은 서로 대화를 나누며 걸어가고 있었고 특별히 급한 모습은 아니었다. 오히려 너무 자연스러워 보였다. 잠시 후 검은 마스크를 쓴 남자가 가방을 들고 뒤따라 내려왔다. 김민수는 그 가방에 주목했다. 크기와 모양이 박준혁이 전달했다던 5억 원 가방과 비슷해 보였다. 저 가방입니다. 확대해 보십시오. 화면을 확대하자 가방의 모습이 더 선명하게 드러났다. 검은색 여행용 가방이었고 무게가 상당한 듯 남자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걷고 있었다. 3명은 어디로 갔습니까? 영상을 따라가자 3명의 남자는 주차장으로 향했다. 그들은 주차되어 있던 SUV 차량 쪽으로 가서 트렁크를 열고 짐을 정리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잠시 후 택시를 잡아타고 사라졌다. 차량 번호를 확인하십시오. 김영사가 영상을 멈추고 차량 번호판을 확대했다. 번호가 선명하게 보였다. 이 차량의 소유자를 추적하겠습니다. 한편 검은 마스크를 쓴 남자는 주차장 주변을 잠시 서성이다가 다시 계단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김민수는 이 부분에 주목했다. 왜 다시 올라갔을까? 무엇을 알아? 시신을 정리하거나 흔적을 제거하기 위해서일 겁니다. 박 형사가 말했다. 김민수도 같은 생각이었다. 범인은 범행 후에도 침착하게 현장을 정리했고 심지어 2번이나 현장을 방문했다. 이것은 매우 계획적인 범행이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디 있습니까? 김영사의 질문에 모두가 침묵했다. CCTV 어디에도 아버지가 걸어서 나가는 장면은 없었다. 엘리베이터 CCTV도 확인했지만 아버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실려 나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민수가 말했다. 가방이나 짐 형태로요. SUV 차량을 다시 확인해 보십시오. 트렁크에 뭔가 실린 흔적이 있는지. 영상을 다시 확인했지만 트렁크를 여는 장면은 명확히 보이지 않았다. 다만 3명의 남자가 차량 주변에서 무언가를 정리하는 듯한 모습은 포착되었다. 차량 소유자 추적 결과가 나왔다. 차량은 렌터카였고 대여자의 이름은 최진수였다. 하지만 실제 사용자가 최진수 본인인지는 확인이 필요했다. 김민수는 즉시 최진수의 신원을 조회했고 그의 주소와 연락처를 확보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검은 마스크를 쓴 남자였다. 가방을 들고 나온 사람, 2번이나 현장을 방문한 사람. 그가 주범일 가능성이 가장 높았다. 김민수는 그의 얼굴을 확인하기 위해 모든 각도의 CCTV를 수집했지만 남자는 항상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모자를 깊게 눌러 쓰고 있어 얼굴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체격과 걸음걸이, 복장으로 추적해야겠습니다. 김민수는 남자의 신체적 특징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키는 약 175cm에서 180cm 사이로 추정되었고 체격은 건장한 편이었다. 걸음걸이는 안정적이었고
군대 경험이 있거나 체육 활동을 많이 한 사람처럼 보였다. 신고 있던 운동화는 나이키 브랜드였고 검은색이었다. 그날 밤 김민수는 사무실에 혼자 남아 사건을 정리했고 화이트보드에는 타임라인이 그려져 있었다. 2월 25일 오후 3시 53분 4명의 남자 계단으로 올라감. 2월 25일 오후 4시 3분 부부 5억 원 가방 들고 기가. 2월 25일 오후 6시 42분 3명의 남자 하차 SUV로 이동 후 택시 탑승. 2월 25일 오후 6시 50분경 검은 마스크 남자 가방 들고 하차 다시 상승. 약 3시간. 부부가 집에 들어가고 남자들이 나올 때까지 걸린 시간이었다. 그 3시간 동안 집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김민수는 상상만으로도 끔찍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려 핸드폰을 확인하니 다른 직원이었다. 형사님, 중요한 발견이 있습니다. 피해자의 휴대전화 통신 기록을 분석했는데요. 말씀하십시오. 피해자인 어머니는 2월 25일 이후로 사망한 것이 확실한데 그 이후에도 어머니 명의로 카카오톡 메시지가 발송되었습니다. 김민수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누군가가 어머니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3월 8일 새벽 5시 3분경 어머니 휴대전화에서 발신 기록이 있는데 그 위치가 인천공항 로밍센터였습니다. 인천공항이요? 네, 그리고 같은 날 오전 11시 4분경 국제로밍 안내 문자가 신고자인 박준혁 씨의 휴대전화로 발송되었습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어머니가 해외로 출국한 것처럼 위장하려 했다는 증거입니다. 김민수 형사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났다. 인천공항 CCTV를 확보해야 합니다. 3월 8일 새벽 시간대, 특히 로밍센터 주변 영상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공항 측에 협조 요청하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김민수는 다시 화이트보드 앞으로 갔다. 타임라인에 새로운 정보를 추가했다. 3월 8일 새벽 5시 3분 피해자 휴대전화 인천공항에서 발신. 3월 8일 오전 11시 4분 국제로밍 안내 문자 발송. 범인은 치밀했다. 단순히 사람을 죽이고 시신을 숨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해외에 나가 있는 것처럼 위장 공작까지 했으며 이것은 계획된 범행이 분명했다. 다음날 아침 김민수는 박 형사, 김 형사와 함께 인천공항으로 향했다. 공항 보안팀의 협조로 3월 8일 새벽 시간대의 CCTV 영상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들은 공항 사무실에 앉아 영상을 하나하나 확인하기 시작했다. 새벽 5시경 문제의 SUV 차량이 공항 진입로로 들어오는 장면이 포착되었고 김민수는 화면에 집중했다. 차량은 출국장 앞에 정차했고 운전석에서 한 남자가 내렸다. 확대하십시오. 화면을 확대하자 남자의 모습이 더 선명하게 드러났다. 흰색 티셔츠에 청바지 그리고 운동화. 마스크는 쓰고 있지 않았다. 김민수는 숨을 죽이고 남자의 얼굴을 확인하니 30대로 보이는 남자였고 평범한 인상이었다.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추적하십시오. 영상을 따라가자 남자는 공항 터미널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걷다가 이스타항공 카운터 앞에 섰다. 그리고 직원과 대화를 나눈 후 티켓을 구매하는 모습이 보였다. 항공사에 연락하십시오. 이 시간대에 일본행 티켓을 구매한 사람의 명단을 요청하겠습니다. 박 형사가 즉시 전화를 걸었다. 잠시 후 항공사로부터 답변이 왔다. 3월 8일 새벽 시간대에 일본행 티켓을 구매하고 당일 귀국한 사람은 단 한 명이었다. 이름은 강태식 30대 남성이었다. 김민수는 즉시 강태식의 신원을 조회했다. 전과 기록이 있었다. 폭력, 공갈, 사기. 전형적인 조직폭력배 경력이었다. 그리고 최근까지 중국을 오가며 활동한 흔적도 있었다. 이 사람입니다. 김민수가 단호하게 말했다. 강태식, 이 사람이 주범입니다. 지금 즉시 체포영장을 신청하겠습니다. 강태식의 신원이 확인되자 수사는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김민수 형사는 즉시 수사팀 전체를 소집했고 강태식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의 주소지, 전화번호, 차량 정보, 동선, 교육관계까지 샅샅이 뒤졌고 검거는 시간과의 싸움이었으며 범인이 눈치채고 도주하기 전에 반드시 체포해야 했다. 강태식의 최근 거주지는 서울 강서구의 한 오피스텔로 확인되었지만 관리사무소에 확인한 결과 그는 며칠째 집에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정보를 얻었다. 휴대전화 위치 추적도 시도했지만 전원이 꺼져 있거나 유심칩을 제거한 상태였다. 그는 이미 경찰의 추적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다. CCTV를 최대한 활용하십시오.
강태식이 자주 출입하는 장소, 만나는 사람들을 파악해야 합니다. 김민수의 지시에 따라 수사팀은 강태식의 동선을 역추적하기 시작했다. 그가 자주 들르는 편의점, 식당, PC방 등의 CCTV를 확보했고 그의 생활 패턴을 분석했다. 그 과정에서 흥미로운 사실이 드러났다. 강태식은 사건 발생 이후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이고 있었다. 새벽 시간대에 주로 활동했고 항상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다녔다. 도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 형사가 말했다. 현금을 인출한 기록도 있습니까? 사건 직후 여러 차례 ATM에서 현금을 인출했습니다. 총 500만 원 정도입니다. 김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강태식은 분명히 도주를 계획하고 있었다. 하지만 5억 원의 현금을 가지고 있다면 굳이 500만 원을 인출할 이유가 있을까? 이 의문은 잠시 뒤로 미루고 김민수는 강태식의 검거에 집중하기로 했다. 검사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긴급 심사를 거쳐 영장이 발부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강태식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뿐이었다. 수사팀은 그가 자주 들르는 장소들을 중심으로 잠복 근무에 들어갔다. 강서구의 편의점, 모텔, PC방 주변에 형사들이 배치되었고 24시간 감시체제가 가동되었다. 사흘째 되는 날 밤 드디어 연락이 왔다. 형사님, 목표 발견했습니다. 강서구 편의점 앞입니다. 김민수는 즉시 현장으로 달려갔고 차 안에서 무전기를 통해 지시를 내렸다.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하지만 성급하게 움직이지도 마십시오. 주변에 공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강태식은 편의점 안에서 음료수를 사고 있었다. 검은색 모자를 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지만 체격과 걸음걸이 그리고 신고 있는 나이키 운동화가 CCTV 속 그 남자와 일치했다. 김민수는 다른 형사들에게 신호를 보냈고 그들은 조용히 편의점을 포위했다. 강태식이 편의점을 나서는 순간 김민수가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강태식 씨 맞습니까? 강태식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그의 눈동자가 빠르게 움직이며 도주로를 찾는 것이 보였지만 이미 주변은 형사들로 둘러싸여 있었다. 김민수는 영장을 꺼내 보이며 차분하게 말했다. 강도살인 혐의로 체포합니다.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강태식은 저항하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 순순히 손을 내밀어 수갑을 채우도록 했다. 그의 표정에는 체념과도 같은 감정이 어려 있었다. 김민수는 그를 경찰차에 태우며 소지품을 확인하던 그 순간 놀라운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다. 검은색 가죽 지갑 안에는 5만원권 지폐가 148장 들어있었다. 740만원이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는 100만원권 수표 3장이 나왔다. 또 다른 주머니에서는 100달러짜리 지폐가 묶음으로 31개나 발견되었다. 가방 안에는 금색 오메가 시계가 들어있었는데 이것은 나중에 확인 결과 실종된 아버지가 평소 차고 다니던 시계로 밝혀졌다. 이게 다 뭡니까? 김민수가 물었지만 강태식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입을 다물고 있었다. 차량 안에서 추가로 발견된 것은 피해자 아버지가 평소 타고 다니던 벤츠 차량의 키였고 모든 증거가 그가 범인임을 가리키고 있었다. 경찰서로 돌아온 김민수는 즉시 강태식을 조사실로 데려갔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생사 여부였다. 만약 살아있다면 1분 1초가 급했다. 김민수는 책상 앞에 앉아 강태식을 마주 보았으며 강태식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강태식 씨, 지금 이 순간에도 아버지는 어딘가에서 고통받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살아계신다면 당신이 협조하는 것이 유일한 구명 방법입니다. 김민수의 말에도 강태식은 침묵을 지키자 김민수는 다른 방법을 시도했다. 그는 책상 위에 압수한 증거물들을 하나씩 꺼내놓았다. 현금, 수표, 달러, 시계, 차키. 모든 것이 그의 범행을 증명하는 증거였다. 이것들이 어디서 나온 건지 설명해 보십시오. 강태식은 여전히 침묵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책상 위의 증거물들을 피하지 못했고 김민수는 그 시선을 놓치지 않았다. 강태식은 이미 자신이 잡혔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증거가 충분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김민수는 전략을 바꿨다. 그는 의자를 뒤로 젖히고 강태식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의 시신은 어디 있습니까? 순간 강태식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김민수는 의도적으로 어디 계십니까? 가 아니라 시신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 이미 사망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질문이었다. 이것은 심리적 압박을 주는 동시에 강태식이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한 전술이었다. 긴 침묵이 흘렀다.
조사실 안은 시계 소리만이 째깍거렸다. 김민수는 서두르지 않았다. 그는 강태식이 스스로 입을 열 때까지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10분쯤 지났을까 강태식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경기도 평택입니다. 목소리는 낮고 평온했다. 마치 날씨를 이야기하듯 담담했다. 평택 어디입니까? 창고입니다. 개인 창고를 빌려서. 거기 냉장고 안에 있습니다. 강태식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창고의 정확한 주소를 불러주자 김민수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강태식의 태도는 너무나 침착했으며 마치 이 모든 것을 예상하고 준비해온 것처럼 자신이 잡히면 어떻게 대응할지 미리 계획해둔 것처럼 보였다. 지금 즉시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당신도 동행해야 합니다. 김민수는 즉시 과학수사대와 기동대를 소집했다. 평택 창고로 가는 길 차 안에서 김민수는 계속해서 강태식을 관찰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고 아무런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다. 죄책감도 두려움도 후회도 보이지 않는 이것이 더욱 섬뜩했다. 평택 창고에 도착한 것은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다. 창고는 외진 공단 지역에 위치해 있었고 주변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김민수는 손전등을 켜고 강태식을 앞세워 걸었고 강태식은 주저없이 특정 창고 앞으로 걸어갔다. 여기입니다. 창고 문을 열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벤츠 차량이었으며 피해자 아버지가 타고 다니던 차였다. 그리고 그 옆에는 대형 냉장고 하나가 놓여 있었다. 업소용으로 보이는 크고 육중한 냉장고였고 문은 청색 테이프로 여러 겹 둘러 봉인되어 있었다. 과학수사요원들이 조심스럽게 테이프를 제거하기 시작하자 김민수 형사는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다. 테이프가 모두 제거되고 냉장고 문이 열리는 순간 그 안에서 아버지의 시신이 발견되었으며 시신은 옷으로 감싸져 있었고 냉장 상태로 포관되어 있었다. 김민수는 고개를 돌려 강태식을 바라보았으며 강태식은 여전히 무표정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일을 보면서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김민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감정을 억누르며 차분하게 물었다. 이 냉장고는 어떻게 여기까지 옮겼습니까? 이삿짐 센터를 이용했습니다. 언제입니까? 2월 26일입니다. 강태식은 질문에 대답했지만 그의 대답은 항상 최소한이었고 더 이상의 정보는 주지 않으려는 듯 했다. 김민수는 현장 보존을 지시하고 강태식을 다시 경찰서로 데려갔다. 이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될 차례였다. 경찰서 조사실에서 김민수 형사는 강태식과 마주 앉았으며 이번에는 녹음기를 켜고 공식적인 조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강태식의 진술은 예상과 달랐다. 공범이 주범입니다. 저는 시신만 치웠습니다. 김민수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무슨 말입니까? 조선족 3명을 데려왔습니다. 경호일을 시킨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제가 시키지도 않은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무엇을 했습니까? 시신을 옮기고 정리했습니다. 그뿐입니다. 김민수는 강태식의 말을 듣으며 속으로 냉소를 지었다. 전형적인 책임 회피 진술이었다. 공범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자신은 단순히 도와준 것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었지만 증거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 조선족 3명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중국으로 갔습니다. 칭다오로요. 연락처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일 끝나고 바로 떠났어요. 김민수는 한숨을 쉬었다. 강태식의 주장대로라면 실제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은 이미 중국으로 도주했고 자신은 단순 방조범에 불과하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김민수는 이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증거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당신은 피해자 부모의 집에 1년 전부터 접근했습니다. 그들의 생활 패턴을 관찰했고 GPS를 설치했으며 드론으로 촬영까지 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강태식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고 김민수 형사는 계속 말을 이었다. 당신은 범행 당일 락스, 테이프, 손도끼, 쇠톱 등을 구매했습니다. 카드 사용 기록과 CCTV가 모두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단순히 시신을 치우기 위한 것이었습니까? 강태식은 대답하지 않았고 김민수 형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 쪽으로 걸어가며 말했다. 과학수사 결과가 나오면 모든 것이 밝혀질 겁니다. 당신의 조큰, 지문, DNA, 현장에 남아있는 모든 증거가 당신을 가리킬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당신에게 유리합니다. 하지만 강태식은 끝까지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조선족 3명이 주범이고
자신은 그들이 저지른 일을 정리한 것뿐이라는 것이었다. 김민수는 더 이상 그와의 대화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했고 증거로 말하는 수밖에 없었다. 다음 날부터 과학수사팀의 정밀 분석이 시작되었다. 안양 자택과 평택 창고에서 채취한 모든 증거물들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졌다. 조큰 분석, 지문 분석, DNA 분석, 섬유 분석 등 가능한 모든 과학수사 기법이 동원되었다. 일주일 후 첫 번째 결과로 조큰 분석이 나왔다. 평택 창고와 안양 자택 주변에서 총 11점의 조큰이 채취되었는데 그중 일부가 강태식이 체포 당시 신고했던 나이키 운동화와 일치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밑창의 마모 패턴이었다. 운동화 밑창은 사용하면서 특유의 마모 패턴을 만들어낸다. 걷는 습관, 체중 분포, 지면과의 접촉 방식에 따라 각기 다른 마모가 생기는데 이것은 지문처럼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증거가 된다. 강태식의 운동화 밑창에는 오른쪽 뒤꿈치 부분에 특이한 찢김이 있었고 왼쪽 앞부분에는 삼각형 모양의 마모가 있었다. 이것이 현장에서 채취한 조큰과 완벽하게 일치했다. 이것은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과학수사대장이 김민수에게 보고했다. 강태식이 범행 현장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두 번째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다. 강태식의 휴대전화와 저장장치에서 복구한 데이터였다. 삭제된 파일들을 복구한 결과 사건 1년 전부터 피해자 부모를 미행하고 감시한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다. 2018년 3월부터 8월까지 약 6개월간 촬영된 사진과 동영상이 수백 개에 달했다. 피해자 부모가 사는 집 주변, 그들이 다니는 길, 자주 가는 장소들이 모두 기록되어 있었다. 어떤 것은 드론을 이용해 위에서 촬영한 항공사진이었고 어떤 것은 차량 안에서 망원 렌즈로 촬영한 것처럼 보였다. 이건 전형적인 스토킹입니다. 김 형사가 화면을 보며 말했다. 범행을 계획하고 준비한 기간이 1년이 넘습니다. 김민수는 고개를 끄덕였고 이것은 우발적인 범행이 결코 아니었다. 강태식은 1년 넘게 피해자를 감시했고 그들의 생활 패턴을 파악했으며 범행 시점을 기다렸다. 그리고 5억 원의 현금이 집에 들어간다는 정보를 입수하자마자 실행에 옮긴 것이었다. GPS 추적기 기록도 확인되었습니까? 네, 피해자 아버지의 벤츠 차량에 설치된 GPS의 데이터가 강태식의 휴대전화 앱과 연동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실시간으로 아버지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강태식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었고 그는 단순히 시신을 치운 사람이 아니었으며 1년 넘게 범행을 계획하고 준비한 주범이었다. 조선족 3명이 공범으로 가담한 것은 사실일 수 있지만 모든 것을 기획하고 지시한 사람은 바로 강태식이었다. 검찰의 사건을 송치하면서 김민수는 두꺼운 증거 서류를 준비했다. CCTV 영상, 과학수사 결과, 조큰 분석, 디지털 포렌식 자료, 증인 진술 등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모든 증거가 강태식을 가리키고 있었다. 검사는 강태식을 강도살인, 사체유기, 강도애비 음모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이 시작되었고 강태식은 법정에서도 여전히 같은 주장을 반복했다. 저는 주범이 아닙니다. 조선족들이 저지른 일입니다. 하지만 판사는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했다. 1년간의 미행과 감시, GPS 추적, 드론 촬영, 범행 도구 구매, 조큰 일치, 현금과 시계 소지, 평택 창고 위치 숙지 등 모든 정황이 강태식이 주범임을 증명했다.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 강태식 측은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같은 판결이 나왔고 대법원까지 갔지만 결과는 변하지 않았다. 무기징역 확정이었다. 판결문을 받아든 김민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사건은 해결되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다. 두 사람의 목숨이 돈 때문에 희생되었고 그 유족들은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했고 조선족 공범 3명은 아직도 중국 어딘가에서 도망 중이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김민수 형사는 사건의 전모를 완전히 밝히기 위해 추가 수사를 멈추지 않았다. 강태식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남아있었다. 가장 큰 의문은 강태식이 어떻게 피해자, 가족에 대해 알게 되었고 왜 그들을 표적으로 삼았는가 하는 것이었다. 김민수는 강태식의 과거를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다. 그의 전과 기록, 교우관계, 최근 몇 년간의 활동 내역을 샅샅이 조사하는 그 과정에서 흥미로운 연결고리를 발견했다. 강태식은 과거 이강민의 주식 사기 사건 피해자 중 한 명과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는 것이다. 그 피해자는 조직폭력 조직과 연계된 인물이었고 이강민에게 거액을 사기당한 후 복수를 다짐하고 있었다. 강태식은 이 사람을 통해
이강민의 부모에 대한 정보를 입수했고 그들이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특히 이강민이 부가티를 팔아 거액의 현금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가 강태식에게 전달되었고 이것이 범행의 결정적인 동기가 되었다. 결국 돈이었습니다. 김민수는 수첩에 정리하며 중얼거렸다. 강태식은 5억 원이라는 거액의 현금을 노렸고 그것을 손에 넣기 위해 1년 넘게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 그는 피해자 부모의 생활 패턴을 완벽히 파악했고 집안의 구조까지 미리 알아냈다. 심지어 범행 당일 집에 사람이 없을 시간대까지 계산했다. 하지만 계획대로 되지 않은 부분도 있었다. 강태식은 애초에 부모가 외출했을 때 집에 침입해 현금을 훔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5억 원 가방이 집으로 전달된다는 정보를 입수하자 계획을 바꿔 부모가 집에 있을 때 침입하기로 결정했다. 이것이 살인으로 이어진 결정적인 분기점이었다. 김민수는 범행 당일의 상황을 재구성하기 위해 강태식을 다시 찾았고 이번에는 다른 접근 방식을 시도했다. 강태식에게 이미 판결이 확정되었으니 진실을 말하는 것이 남은 가족들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설득했다. 당신이 주범인지 아닌지는 이미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이제 유족들은 그날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당신도 부모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 당신 부모가 이런 일을 당했다면 진실을 알고 싶지 않겠습니까? 강태식은 한참을 침묵했으며 그의 표정에서 처음으로 감정의 동요가 보였다. 김민수는 계속 말을 이었다. 조선족 3명이 실제로 범행에 가담한 것은 사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들을 데려왔고 계획을 세웠으며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제라도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주십시오. 긴 침묵 끝에 강태식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과 달리 떨리고 있었다. 처음에는 돈만 가져갈 생각이었습니다. 계속하십시오. 조선족 3명을 고용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단순히 경호 일을 시킨다고 했고 실제로는 제가 집에 들어가서 돈을 가져올 때 보조 역할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강태식은 고개를 떨구고 한참을 말하지 못했고 김민수는 재촉하지 않고 기다렸으며 결국 강태식이 다시 입을 열었다. 집에 들어갔을 때 어머니가 저희를 발견했습니다. 예상보다 일찍 들어오셨어요. 당황한 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려고 하자 조선족 1명이 어머니를 제압했습니다. 저는 그냥 입을 막으라고만 했는데 그런데요? 너무 세게 했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졌고 피가 났습니다. 아버지가 안방에서 나오셔서 저희를 보자마자 경찰에 신고하려고 휴대전화를 꺼내셨습니다. 그때 또 다른 조선족이 아버지를 밀쳤고 아버지가 벽에 머리를 부딪히셨습니다. 김민수는 메모를 하며 들었다. 강태식의 진술은 현장에서 발견된 혈흔 패턴과 일치했다. 어머니는 거실이나 안방에서 공격을 받았고 아버지는 벽면에 충돌한 흔적이 있었다. 그 다음은요? 상황이 통제를 벗어났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의식이 없었고 아버지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셨습니다. 조선족들은 이미 살인까지 저지른 상황이니 증거를 없애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제대로 판단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신을 유기하기로 결정한 겁니까? 강태식은 고개를 끄덕였다. 5억 원은 이미 가져온 상태였습니다. 돌아갈 수도 없었고 조선족들은 빨리 정리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시신은 붙박이장에 숨기고 아버지는 아직 살아계셨지만 의식이 없으셔서 살아계셨다고요? 김민수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강태식은 고개를 더 깊이 숙였다. 의식은 없으셨지만 숨을 쉬고 계셨습니다. 조선족 1명이 이대로 두면 나중에 문제가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하십시오. 제가 말렸습니다. 하지만 조선족들은 이미 어머니를 죽인 상황이니 아버지도 살려둘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는 모릅니다. 김민수는 분노를 느꼈지만 표정을 유지하며 계속 질문했다. 그 다음 아버지를 평택 창고로 옮긴 건 당신입니까? 네, 조선족들과 함께 옮겼습니다. 냉장고를 구입해서 그 안에 넣었습니다. 이삿짐 센터를 이용해서 평택까지 운반했습니다. 왜 평택을 선택했습니까? 제가 예전에 그곳에서 일한 적이 있었습니다. 외진 곳이고 창고를 빌리기 쉬웠습니다. 김민수는 강태식의 진술을 들으며 사건의 전모가 완전히 밝혀지는 것을 느꼈다. 비록 강태식이 직접 손을 쓰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는 모든 과정을 주도했고 공범들과 함께 범행을 완수했다.
법적으로 그는 충분히 주범이었고 무기징역은 정당한 판결이었다. 그리고 어머니의 휴대전화로 카카오톡을 보낸 것도 당신입니까? 네, 아들들이 의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일본에 간 것처럼 위장하려고 인천공항까지 갔습니다. 정말 치밀하게 계획했군요. 김민수의 말에 강태식은 대답하지 않았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김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 밖을 바라보니 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5억 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강태식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조선족들이 가져갔습니다. 나눠 가지기로 했는데 그들이 도망가면서 대부분을 가져갔습니다. 제가 가진 것은 일부분뿐이었습니다. 체포 당시 소지하고 있던 현금과 수표, 달러가 그것입니까? 네, 그리고 차와 시계는 제 몫이었습니다. 김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결국 5억 원의 대부분은 중국으로 도주한 조선족 공범들이 가져간 것이었다.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 그들을 추적하고 있었지만 중국 당국의 협조가 쉽지 않았고 그들의 소재를 파악하는 것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였다. 조사를 마친 김민수는 박준혁을 만났다. 그는 사건의 전말을 듣고 싶어 했고 김민수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설명해주자 박준혁은 눈물을 흘리며 들었고 마지막에 김민수에게 물었다. 형사님, 우리 부모님은 고통스러우셨을까요? 김민수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진실을 말하면 유족에게 더 큰 상처가 될 것 같았고 거짓으로 위로하는 것도 옳지 않은 것 같았다. 잠시 고민하다가 김민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부검 결과에 따르면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돌아가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소한 긴 고통은 없으셨을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위로가 되기에는 부족했지만 적어도 완전한 거짓은 아니었다. 박준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다. 감사합니다, 형사님. 범인을 잡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김민수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위로였다. 사건이 종결된 후 김민수는 사무실에서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다. 2019년 3월 16일 실종 신고로 시작된 이 사건은 강태식이 1년 넘게 계획한 강도살인 사건으로 밝혀졌다. 피해자 2명이 사망했고 주범인 강태식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조선족 공범 3명은 중국으로 도주했으며 국제 공조 수사가 진행 중이었다. 김민수는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이번 사건을 통해 배운 교훈들을 정리했다. 첫째, 가족이 느끼는 이상함은 항상 귀담아 들어야 한다는 것. 박준혁이 느낀 어머니 카카오톡의 이상한 점이 사건 해결의 시작이었다. 둘째, 현장 경찰관의 직관을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지구대 경찰관이 냄새를 맡지 못했다면 시신 발견이 늦어졌을 수도 있었다. 셋째, 과학수사의 중요성. 루미놀 시약, 조큰 분석, 디지털 포렌식이 없었다면 강태식의 거짓말을 밝혀내기 어려웠을 것이다. 보고서를 마무리하며 김민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사건은 해결되었지만 두 사람의 목숨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들의 아들들은 평생 부모를 잃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했다. 그리고 단지 돈 때문에 이런 비극이 일어났다는 사실이 김민수를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 김민수는 파일을 서랍 깊숙이 넣으며 생각했다. 자신은 15년간 수많은 사건을 해결했지만 매번 새로운 사건은 새로운 고통을 가져왔다. 범죄는 결코 끝나지 않았고 사람들의 탐욕과 악의도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계속해서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구현해야 했다. 그것이 형사로서의 사명이었고 피해자들에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위로였다. 저녁 무렵 김민수는 박 형사, 김 형사와 함께 근처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다. 사건이 종결되고 처음으로 갖는 여유로운 시간이었다. 박 형사가 소주잔을 들며 말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형사님. 이번 사건도 무사히 마무리되었네요. 김민수는 쓴웃음을 지으며 잔을 받았다. 무사히라는 말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두 사람이 돌아가셨는데요. 김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범인을 잡았지 않습니까? 그것만으로도 유족들에게는 위로가 될 겁니다. 세 사람은 조용히 술을 마셨고 사건에 대한 이야기는 더 이상 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미 충분히 그 사건에 대해 생각했고 이제는 잠시 쉬어야 할 시간이었다. 하지만 김민수는 알고 있었다. 내일이 되면 또 다른 사건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자신은 다시 현장으로 달려가야 할 것이라는 것을.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김민수는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았다. 뉴스에서는 다양한 사건 사고들이 보도되고 있었다. 강력사건, 사기사건, 교통사고. 세상에는 여전히 많은 범죄가 일어나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었다. 김민수는 리모컨으로 TV를 끄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이 보이지 않았다. 도시의 불빛이 너무 밝아서 별빛이 가려진 것이었다. 김민수는 문득 고향의 밤하늘을 떠올렸다.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밤하늘을 보며 별자리를 찾던 기억. 그때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별은 항상 그 자리에 있단다. 단지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지. 김민수는 그 말의 의미를 이제야 이해하는 것 같았다. 정의도 마찬가지였다. 정의는 항상 존재한다. 단지 때로는 가려져서 보이지 않을 뿐이다. 그리고 자신의 역할은 그 가려진 정의를 드러내는 것이었다. 아무리 작은 증거라도 놓치지 않고, 아무리 교묘한 거짓말이라도 밝혀내고, 아무리 강한 악인이라도 법 앞에 세우는 것. 2019년 3월 16일 토요일 오후 한 통의 전화로 시작된 이 사건은 결국 진실이 밝혀지며 마무리되었다. 강태식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피해자, 가족들은 적어도 범인이 처벌받았다는 사실에 작은 위안을 얻었다. 하지만 잃어버린 생명은 결코 돌아오지 않았고 그 상처는 영원히 남을 것이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을 뒤흔든 대표적인 강도살인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언론에서는 청담동 주식부자 부모살인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보도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관심은 다른 사건으로 옮겨갔고 이 사건도 서서히 잊혀져 갔다. 하지만 김민수는 이 사건을 결코 잊지 않았다. 그의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는 여전히 그 두꺼운 사건 파일이 보관되어 있었고 가끔씩 그는 그 파일을 꺼내 들춰보곤 했다. 그때마다 그는 다짐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범죄를 예방하고 범인을 신속하게 검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그리고 언젠가는 중국으로 도주한 조선족 공범 3명도 반드시 검거하겠다고. 정의는 늦더라도 반드시 실현된다는 것을 증명하겠다고. 그것이 피해자들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약속이었다. 김민수 형사의 하루는 그렇게 끝났고 새로운 하루가 또 시작되었다. 서울의 거리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었고 그들 사이에서 김민수는 오늘도 정의를 위해 일하고 있었다. 그것이 그의 삶이었고 그의 사명이었다. 지금까지 청담동 주식부자 부모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